부산의 늦가을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회색빛 구름 아래로 햇살 한 줄기 스며들지 않는 그날, 한서진은 딸 은하의 손을 잡고 장례식장 앞에 서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다. 응, 괜찮아. 엄마 친구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조문은 꼭 해야지. 두 사람은 조용히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다. 향냄새가 묘하게 익숙하고 어딘가 무거운 공기가 서진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런데 그 순간 향로 앞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는 한 남자가 시야에 들어왔다. 검은 정장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살짝 올라간 왼쪽 입꼬리, 그리고 서진의 눈동자가 커졌다. 그 남자. 그는 죽은 남편, 정우성과 똑같이 생겼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오신 분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목소리. 10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서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시간마저 멈춘 듯했다. 엄마. 은하가 팔을 잡았다.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괜찮아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미소 지었다. 응, 괜찮아. 그냥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그래.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계속 그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명찰에는 이민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서진의 눈에는 분명했다. 그는 정우성이었다. 10년 전 설악산 등산 중 실종되어 사망신고까지 했던 그녀의 남편. 조문을 마친 후 서진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장례식장 안에 계속 머물렀다. 그 남자의 모든 동작, 말투,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남편과 완전히 똑같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그가 넥타이를 손으로 고쳐매며 엄지와 검지로 매듭을 조였다. 그건 정우성이 습관처럼 하던 동작이었다. 너무도 사소한, 그러나 잊을 수 없는. 참을 수 없던 서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저희 예전에 만난 적 있으신가요? 그는 잠시 고개를 기울이며 생각하는 듯하더니 부드럽게 웃었다. 죄송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네요. 다른 장례식장에서 뵌 적이 있을까요? 그의 말투는 정중했고 눈빛은 낯선 사람을 대하는 평범한 공손함 그 자체였다. 서진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아, 그런가 봐요. 죄송해요. 화장실로 향한 그녀는 거울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씻었다. 정신 차려, 서진아. 그는 죽었어. 10년 전에 죽었어.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머릿속 깊은 곳에서는 외치고 있었다. 아니야. 그는 우성이야. 내 남편이야. 은하가 다가와 물었다. 엄마, 집에 갈까요? 서진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조금만 더 있을게. 은하야, 저 장례 지도사 아저씨, 어디서 본 적 없어? 글쎄요,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빠는 사진으로만 봤잖아요. 그래, 그렇지.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날 때까지 서진은 계속 그 남자를 지켜보았다. 그의 손짓, 목소리, 몸짓, 시간이 멈춘 듯 그녀는 단 하나만 생각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해. 집으로 돌아온 후 서진은 다락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우성유품이라고 적힌 그 상자 안에는 그의 지갑, 열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장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장에 희미하게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재단 내부 자료 확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좌표로 가. 그리고 좌표 아래 낡은 건물 이름 하나, 미래재단 보관소. 서진의 손이 떨렸다. 우성아, 이걸 왜 이제야 알게 된 거야?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이 실종된 날, 산으로 떠나기 전 불안한 눈빛, 그리고 경찰이 전해준 그의 배낭과 등산화.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한 달간의 수색 끝에 사망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 그러나 지금 그는 살아있다. 기억을 잃은 채 다른 이름으로. 그런데
왜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까? 여전히 낯선 사람의 얼굴로 서 있을까? 서진은 휴대폰을 들었다. 민규의 사진을 몰래 찍어 저장한 화면을 열고 남편의 오래된 사진과 나란히 놓았다. 다시 봐도 같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그를 되찾을 거야. 어떤 진실이 숨어 있든 간에. 한서진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었지만 모든 생각은 단 하나로 돌아갔다. 그가 살아있다. 정우성이 기억을 잃은 채 이민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왜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까? 어떻게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젊은 여성, 최유라. 그녀의 눈빛은 분명했다. 소유하려는, 붙잡고 있는 그런 눈빛. 다음 날, 서진은 은하가 학교에 간 후 혼자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설렘, 두려움, 슬픔, 그리고 분노. 그녀는 알아야 했다. 그의 기억이 정말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사라진 척하고 있는 건지. 장례식장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데스크에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민규 선생님, 계신가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2층 사무실에 계십니다. 안내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등 뒷모습이 보였다. 그가 책상에 앉아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서진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 그녀는 문을 열고 천천히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어제 조문 왔던 한서진입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 기억납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회의가 있지만 20분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 근처 카페로 가시죠. 두 사람은 조용한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다. 창가 자리에 앉자 서진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선생님은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셨나요? 그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7년 전쯤이었어요. 설악산 근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기억이 전혀 없었죠. 이름도, 가족도, 과거도. 병원에서는 외상성 기억상실이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눈을 깜빡이며 그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왜 이민규라는 이름을 쓰시게 된 건가요? 복지시설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저를 찾는 사람도 없었고 지문과 DNA도 훼손돼 확인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결국 무연고자로 등록됐죠. 혹시 그때 누군가 당신의 과거에 대해 알려준 사람은 없었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무도요. 모두들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결심했다.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고. 그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은하가 1살이던 날 세 식구가 함께 찍은 사진. 정우성이 아이를 안고 있고 서진이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사진을 봐주세요. 그가 사진을 받았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바라보던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저인가요? 네, 당신이에요. 나는 당신의 아내,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 딸이에요. 이름은 정은하. 지금은 16살입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죄송하지만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사진 속 아이를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나려 해요. 그의 말투는 진심이었다. 서진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꾹 참고 물었다. 당신이 기억을 잃은 그 산, 설악산이라고 했죠? 정확히 어디였나요? 백담사 근처 계곡이요. 그 말에 서진의 손이 움찔했다. 정확히 그곳이었다. 우성이 마지막으로 연락을 준 장소. 그날 그는 그 계곡에서 사라졌다. 그 순간
커피잔을 젓는 그의 손이 멈췄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숟가락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시계 방향으로 2번 돌리고 있었다. 정우성만의 습관. 그녀는 숨을 삼켰다. 항상 이렇게 저으세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편해서요. 이상하죠? 아니요. 아주 익숙해서요. 카페를 나와 장례식장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고 당황한 눈빛 속에서 무언가 본능적인 두려움이 엿보였다. 마치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 두려운 사람처럼. 그 순간 장례식장 건물 앞에 서 있던 유라가 2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걸어와 민규의 팔을 가볍게 붙잡았다. 민규 오빠, 회의 시간이 다 됐어요. 들어가야죠. 아, 맞다. 서진 씨, 오늘 이야기 고마웠어요.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유라는 미소를 지으며 서진에게 고개를 숙였다. 반갑습니다. 자주 뵙겠네요. 그녀의 눈빛은 분명히 말했다. 그는 지금 나와 함께 있어요. 그들이 안으로 들어간 뒤 서진은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기억 속에서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성이 설악산으로 떠난 날, 그녀는 창밖을 보며 불안한 예감을 떨쳐내려 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서진은 자신에게 물었다. 그를 다시 데려와도 괜찮을까? 그는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다. 기억을 되찾는다는 건 고통과 죄책감까지 함께 돌아온다는 뜻이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대답이 들렸다. 그는 내 남편이고 은하의 아버지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가 왜 사라졌는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 그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한서진은 장례식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오래전 숨겨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정우성의 물건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상자였다. 지갑, 시계, 수첩, 그리고 오래된 노트북까지. 모든 것이 먼지에 덮여 있었지만 그녀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노트북을 켜려 했지만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다. 그녀는 충전기를 연결하고 기다리는 동안 수첩을 펼쳤다. 맨 뒤 장에는 짧은 메모 하나가 있었다. 14 mars 2020. 서류 확보 완료. 혹시 내가 돌아오지 못할 경우 좌표를 따라가. M재단 비밀보관소 37.689020 128.456792. 서진은 그 좌표를 검색했다.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 인근의 폐창고였다. 그녀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우성이 사라진 날 그는 분명 재단에 관한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다. 그가 단순히 조난을 당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사라졌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노트북이 켜지자 바탕화면에는 암호화된 폴더 하나가 있었다. 서진은 우성의 생일을 암호로 입력해 보았다. 정확히 열렸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문서 파일과 영상이 있었다. 파일 이름은 대부분 M프로젝트, 불법 자금 내역, 공사감리 보고서 등 익숙한 단어들이었다. 그녀는 손을 떨며 가장 마지막에 저장된 영상 파일을 클릭했다. 영상 속에는 정우성이 등장했다. 야외 테이블에 앉아 혼잣말처럼 말하고 있었다. 이걸 보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난 돌아가지 못한 걸 거야. M재단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비리를 숨기고 있어. 사망사고는 단순한 시공불량이 아니야. 의도적인 축소보고, 내부 고발자 매수, 그리고 관련자 실종까지. 모든 증거는 이 안에 있어. 서진은 화면을 정지시켰다. 이 영상이 사실이라면 우성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었지만 기억을 잃은 채 이용당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녀는 USB에 모든 파일을 복사한 후 노트북을 다시 닫았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당신이 찾던 진실, 찾았나 보군. 낯선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 USB, 어디에 있지? 누구시죠?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당신이 선을 넘었다는 거지. 서진은 몸이 굳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건 경찰에 넘길 거예요. 그럼 경찰이 당신 딸의 시체를 찾게 되겠군. 순간 핏기가 가셨다. 뭐라고요? 정은하. 올해 16. 오늘 학교에서 기가하지 않았지? 은하? 은하. 서진은 전화를 끊고 곧장 은하의 학교로 달려갔다. 교문 앞에서 담임 선생님과 통화한 후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오늘 조퇴 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호자가 데리러 왔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어머님 아니셨나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다. 누군가 은하를 데려간 것이다. 그 USB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숨을 고르며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엔 영상통화였다. 화면에는 은하가 의자에 앉아 입에 테이프가 붙여진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뒤에는 가면을 쓴 남자가 서 있었다. 신고하면 아이는 없다. 내일까지 USB를 가지고 강원도 고성휴게소로 와. 혼자 아이와 교환한다. 영상이 꺼졌다. 서진은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정우성은 M재단의 내부 고발자였고 그로 인해 사라졌다. 이제 그들의 타깃은 자신과 딸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화기를 들었다. 이민규. 아니, 정우성. 그가 지금 가장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딸이 납치됐어요. 은하가. 그 사람들이 데려갔어요. 지금 어디예요? 바로 갈게요. 30분 후 두 사람은 카페에서 다시 마주했다. 서진은 USB와 영상,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나는 기억을 되찾지 못했지만 지금 분명히 느껴요. 이건 내가 시작한 일이고 이건 내가 끝내야 하는 일이에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 가요. 아이를 되찾고 이 일의 진실을 세상에 밝혀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위에 있는 건 지금뿐이에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만 도망쳐요. 되찾을 수 있는 모든 걸 되찾읍시다. 그 순간 카페 창문 밖으로 한 차량이 지나갔다. 그 안에서 누군가 두 사람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다. 그들은 모른 채 함께 일어서며 향했다. 진실과 마주하기 위한 마지막 여행으로. 밤새도록 한서진과 이민규는 이동했다. 목적지는 단 하나, 강원도 설악산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통나무집. 그곳은 과거 정우성이 가족과 함께 머물렀던 별장으로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이기도 했다. 서진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좌표를 따라가기로 결심했고 이민규는 그 옆을 지켰다. 깊은 산속으로 차를 몰며 민규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 두려움, 그리고 어디선가 익숙한 그리움 같은 감정이 엿보였다. 혹시 이 길 기억나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요. 가슴이 뛰고 뭔가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통나무집에 도착한 건 새벽 3시 무렵이었다. 안개가 자욱했고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낡은 지붕 위로 잎을 흩뿌렸다. 서진이 열쇠를 꺼내 문을 열자 비릿한 나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다. 전기가 끊긴 집안은 어둡고 침침했지만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랜턴을 켰다. 민규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 이 소파, 내가 직접 만들었나? 그가 소파의 팔걸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서진은 조용히 그의 옆에 섰다. 은하가 내 무릎에 누워서 자던 곳이야. 민규는 눈을 감았다. 짧은 순간 잊혀진 기억의 잔상이 번개처럼 스쳤다. 작은 아이의 체온, 귓가에 맴도는 자장가, 그리고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
그는 이마를 감싸주며 몸을 숙였다. 머리가 아파요. 서진은 재빨리 그에게 물을 건넸다. 괜찮아.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마.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 기억은 돌아올 거야. 그녀는 벽장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가족 사진, 손편지, 그리고 정우성이 직접 만든 작은 나무 장난감들이 있었다. 그녀는 나무로 만든 토끼 인형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너와 은하가 함께 만든 거야. 3살 때였지. 내가 아이와 놀면서 했던 말, 아직도 기억나. 이 토끼는 은하만 지켜주는 비밀 경비원이다. 은하는 지금도 이야기를 믿고 있어. 민규는 인형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을 질끈 감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한 장면이 떠올랐다. 은하가 울고 있었다. 비가 오던 날,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으며 말했었다. 은하야,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무서울 땐 이 토끼를 꼭 안아. 아빠가 항상 옆에 있을 거야. 그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기억나요. 은하, 서진, 당신.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안았다. 돌아왔구나, 우성아.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7시 정각, 고성휴게소 뒤편 폐창고. USB를 가지고 혼자 와라. 아이의 목숨은 너에게 달려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우린 함께 갈 수 없어. 그들은 당신이 날 데려올 줄 몰라. 내가 혼자 가야 해. 그리고 당신은 경찰에 증거를 넘겨요. 하지만 이건 내가 시작한 일이야. 끝까지 책임져야 해. 서진은 USB를 그의 손에 쥐어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돌아올 거지?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꼭 돌아올게. 정우성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진은 그가 남긴 영상과 문서를 정리해 경찰 내부 고발부서로 송신하기 시작했다. 한편 고성휴게소 인근 폐창고. 정우성은 약속된 시간에 그곳에 도착했다. 폐창고 안은 어두웠고 철제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안쪽에는 정은하가 의자에 묶여 있었고 그 앞에는 마스크를 쓴 남자 둘이 서 있었다. USB 가져왔나? 정우성은 천천히 걸어가며 말했다. 은하부터 풀어. 그 다음 USB를 넘기지. 남자들이 비웃었다. 협상하려고. 넌 아직도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나 본데. 그는 조용히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지금 이 모든 대화는 실시간으로 경찰 서버에 전송되고 있어. USB는 이미 복사본이 전달됐고 내 말 한마디가 너 자신을 파멸로 이끌 거야. 순간 남자 하나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창고 문이 부서지며 경찰 특수팀이 들이닥쳤다. 움직이지 마. 손 들어. 짧은 소란 끝에 범인들은 제압됐고 정우성은 은하를 품에 안았다.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 정말 아빠야?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래, 은하야. 이제 아빠가 왔어. 새벽이 지나고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정우성과 은하는 경찰차에 탑승해 창고를 빠져나왔다. 서진은 이미 고성경찰서에 도착해 있었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달려가 두 사람을 힘껏 끌어안았다. 괜찮아, 우리 아가. 이제 끝났어.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은하는 엄마 품에 안긴 채 눈물을 흘렸다. 정우성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되찾았다. 기억도, 가족도. 하지만 그 대가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세월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 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M재단의 부정부패, 공사 임명사고 은폐, 내부 고발자 실종 사건 등 전방위적인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주요 관계자였던 조민석은 긴급 구속되었다. 정우성은 공익 제보자로서 공식적으로 신원이 회복되었고 정우성 실종 사건은 국가 공권력의 미흡함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이 우성에게 마이크를 들이댔다. 정우성 씨, 기억을 완전히 되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10년간의 삶을 잃고 돌아온 지금 어떤 심정이신가요? 그는 마이크 앞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기억은 머릿속에서 사라질 수 있어도 마음이 기억하는 감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더군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뭔가 비어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그 빈자리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고 제게 남겨진 시간을 가족과 함께 채워가고 싶습니다. 한 기자가 다시 물었다. 그동안 함께 지냈던 장례지도사 동료 최유라 씨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인데요. 그녀가 당신의 신원을 알고 있었음에도 숨겼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성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저를 도운 사람입니다. 어떤 방식이었든 그 시간 동안 저는 살아있었고 누군가의 따뜻함 속에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긴 대가가 있었다면 그것도 그녀의 몫이겠죠. 며칠 후 최유라는 장례식장을 떠났다. 서진의 우편함에는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해 있었다. 당신이 모르는 동안 저는 그 사람의 하루를 함께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웃었던 날, 같이 울었던 날, 모든 것이 사랑이었지만 진실을 감출 만큼의 사랑이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제 글을 놓아드릴게요. 유라. 서진은 그 편지를 조용히 접어 책장 속에 넣었다.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했고 때로는 그 방식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게 되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오랜만에 먹는 세 가족의 저녁 식사. 은하는 카레를 먹다 말고 말했다. 아빠, 나 어릴 때 진짜 카레 좋아했어요. 우성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3살 땐 하루 3끼 카레만 먹겠다고 뗐었었지. 은하가 킥킥 웃었다. 서진도 웃었다. 그 웃음 속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 회복된 사랑, 그리고 다시 살아갈 용기. 식사가 끝난 후 초인종이 울렸다. 서진이 문을 열자 익명의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은 적혀 있지 않았다. 상자 안에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 안엔 단 한 장의 메모. 당신은 아직 전부를 알지 못했다. 정우성을 없애려 한 자는 조민석 혼자가 아니었다. 서진은 메모를 들고 우성에게 건넸다. 그는 그것을 읽고도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더 있나 봐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다. 우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결의가 먼저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기억을 되찾았고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었다. 며칠 후 서진은 딸 은하와 함께 학교 앞벤치에 앉아 있었다. 은하는 묻는다. 엄마, 아빠가 기억을 잃은 10년 동안 우리가 그를 찾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사람은 때때로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게 편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진짜 사랑은 기억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속에 있어.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장면, 우성이 서재 책상 앞에 앉아 한 문장을 노트에 적고 있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랑은 남는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얼굴을 드러낸다. 그 문장을 쓰고 난 뒤 그는 창밖으로 고요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차 한 잔을 들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